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과학 제3부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과 양자과학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3부 5강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죠. 제목은 인공생명입니다. 인공생명에서는 이게 개념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폰 노이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생명체라면 자기 복제가 필수일 것이다. 그렇죠? 생명체는 자기 복제를 하죠. 그러니까 노이만은 1940년대 말에 튜링 기계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처리하면서 자기 복제를 하는 기계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계는 자기 복제를 하고 정보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사람처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생명체처럼 자기 복제도 해요. 그럼 과연 이 기계는 생명체인가? 노이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컴퓨터와 인간은 모두가 서로 종류가 다른 오토마타이다. 그러니까 오토마타라는 건 로봇과 같은 자동기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생물학적 정의를 만족시킨 생명체는 자연계만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인공생명 학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생명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정의는 없다는 겁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연속체의 개념에서 보면 생명이란 마치 빛의 스펙트럼처럼 무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연속적인 흐름이 어느 한 위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은 그 스펙트럼 속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가질 뿐이다. 이것이 인공생명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공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폰 노이만이 인공생명의 아버지라면,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니까, 인공생명의 산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만든 사람이니까 크리스토퍼 랭턴입니다. 그러니까 랭턴이 인공생명이라는 용어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987년 미국 산타페 연구소에서 있는 랭턴이 로스 알라모스에서 개최한 한 학회에서 인공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생명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생명을 연구하자고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생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인공생명은 부분적으로라도 생명체같이 움직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학문인데서, 그 대문자로 artificial life를 쓸 때는, 줄여서 쓸 때는 대문자 AL이라든가 또는 대명자 A하고 life를 써서 표시하는데, 컴퓨터나 인공적 매체의 생물학적 현상을 재생하기 위한 시도로서 새로운 분야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생명은 로봇, 컴퓨터 모델, 생화학을 통해 생명 현상을 재창조 또는 모방하는 그런 학문이나 기술을 말하는데, 인공생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아티피셜 라이프, 그러니까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다음 하드 아티피셜 라이프는 로봇과 같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웹 아티피셜 라이프는 유전자 조작과 같이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방법과 대상을 통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아티피셜 라이프와 하드 아티피셜 라이프의 차이는 뭐냐면은, 하드 아티피셜 라이프는 로봇 같은 몸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이 움직이려면 그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바로 그 소프트 아티피셜 라이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발현하도록 몸을 갖췄다는 뜻이라면, 소프트 아티피셜 라이프는 그 몸 대신에 컴퓨터 화면이, 그러니까 모니터가 그 소프트웨어가 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인공생명을 할 때는 뭘 말하냐면 소프트 아티피셜 라이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생명체를 볼 텐데 이것이 소프트 아티피셜 라이프예요. 노이만이 고안한 것과 같은 개념의 자기 복제 자동 기계를 실제로 제작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생명체를 만들고 이들의 행동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아티피셜 라이프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포로 만들어진 디지털 생명체는 컴퓨터 안의 가상세계에 살아가는데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 가상의 서식처에는 먹이도 있고 다른 생명체도 있어요. 물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생명체들은 자연계의 생명체와 똑같이 먹이를 먹고 신진대사를 하고 자기복제를 하고 증식을 해요. 근데 진화도 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인공생명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학습과 진화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창발적 행동. 그러니까 그 창발적 행동은 나중에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제 4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단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하지 않았는데도 생겨난 성질이라고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이 디지털 생태계, 그 컴퓨터 화면 속에서 인공 생태계에서 먹이를 먹고 활동하고 신진대사를 하고 자기복제를 하고 증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 했어요. 했더니 이것들이 진화를 한다는 거.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진화를 하도록 프로그램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이렇게 살다가 스스로 이렇게 일어난 성질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폴 리워드란 인공 생태계를 만든 레리 예거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에 번역도 되어 있는데 인공 생명이 해가지고 번역되는데 스티븐 레비가 쓴 Artificial Life, The Quest for a New Creation이라고 해가지고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겨 썼는데 이 사람은 레리 예거는 인디애나 대학 교수로 있다가 2020년 현재는 구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폴리 월드가 뭐냐면은 레리 예거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 컴퓨터 안에 만든 인공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에 대해서 그 레리 예거가 관찰한 것을 그냥 제가 옮겨 써봤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여기 인공생명체죠. 그 생태계 아니고 폴리월드에 사는 인공생명체는 그들은 본다. 그러니까 레리 예거가 볼 때 꼭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른바 신경망이 그들에게 시각을 부여한 덕분에 그들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의 일부와 이웃의 색깔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내부 상태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알고 있고 필요를 느끼기도 한다. 그들은 배워요. 경험은 그들에게 무엇이 좀 더 나은 상태인지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일이 뭔지 가르친다. 그 재생산하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했으니까 그 뭐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들 중 둘은 짝짓기를 하고 그들의 유전자가 하나로 합쳐져서 자손의 특성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한 세대를 경과하면서 자연 선택의 역학은 그 특성을 드러내고 적응력을 가진 생물들은 풍경성을 변한다. 이 중요한 거는 인공 생태계 안에서도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생물의 생긴 유전적 변이 중에서 그 생물의 생존에 유리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남은 개체는 그렇지 못한 개체에 비해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죠. 따라서 유리한 유전자형이 종 전체로 확산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다윈이 제안한 기본적인 그 진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주제인 인공생명, 즉 인공유기체에서도 자연선택은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이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한 거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난 일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다. 그리고 그 때로는 그들의 몸이 살아있기 전에 동료들이 사체를 통째로 삼켜버리기도 한다.
특정한 영역, 특정한 시기에는 이런 행동을 규범으로 삼는 식인신앙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체는 많은 자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영역에서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찾아낼 식량만큼 영양가가 높지는 않다. 종들은 자신의 독특한 행동과 집단 역할을 가진다. 라고 예거는 이렇게 그 폴리월드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공생명을 설계하고 컴퓨터 디지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생명과 같은 다른 종류의 생명이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존재로 태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이 나를 재생산과 자기 성취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랭턴의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현한 디지털 생명체에서 그걸 몸으로 삼아가지고 생명 형태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마치 영혼이 있어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랭턴이 말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랭턴의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명 현상을 구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생명체가 자연계의 생명체와 똑같은 생명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없다는 인공생명 연구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 4강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생명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없는 걸 우리가 이런 걸 생명이라고 약속하고 그냥 생명이라고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 보면 세상은 사건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인과적 연결된 사건의 흐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 차이가 있는데 우주가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환상은 고전 역할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인과관계로 맺어진 사건의 흐름에 대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명이라는 이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많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마음과 물질 둘 다 단지 겉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건의 흐름만 있고 밖에서 볼 때 이 사건의 흐름은 물질로 나타나고 안에서 볼 때 이 똑같은 것이 마음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처럼 짧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의 흐름은 큰 변화가 없어서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질, 정신, 생명, 무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의식이 몇 차원 높아져서 멸진정에 이르면 느낌도 불멸신도 없어지고 우주와 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오직 그것만이 실제이고 나머지는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나를 구별하고 뭐 생명이냐 무생명이냐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전도된 생각이다. 이런 것을 반야신경이 말하는 거죠. 유식불교에서는 전식득지가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반야를 획도하게 되면 나와 바깥 세계의 구별은 마음이 지어낸 헛것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유식무경이라고 합니다. 유식무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범부가 보는 모든 분별된 것은 전도몽상인 것이로서 반야심경은 반야를 닦아서 꿈에서 깨나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6강에서는 불교의 마음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